태병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꽉 차 계시네요. 놀랐습니다. 8개월뿐이 안 지났는데 한 8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 상당히들 힘들고 그러실 텐데 저는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지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8개월간 이제 성적표를 간단히 이렇게 내봤어요. 야, 윤석열 정부에서 8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500억 달러가 넘게 지금 적자가 증가했으니까 엄청 만들어낸 거죠. 누계예요, 누계, 그죠? 네, 네. 윤석열 정부 작년 5월 달 출범했으니까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1년에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17년 그때도 5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비교를 한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네, 너무 차이가 나요. 비교가 안 되네. 네. 또 넘겨보세요. 이건 무역수지 누적을 비교한 무역수지죠. 것이고. 이게 또 똑같이 같은 기간 동안. 이 흑자를 내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물가인데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가지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데 유가 상승분 제외하고. 아하.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국가 채무. 지네들 국가 채무 맨날 문재인 정부 욕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지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국가 채무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 빨간색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거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1년도는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더 적었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채무 증가시켰다고 난리 법석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첫 해부터 이렇게 그랬으니 뭐. 문재인 정부가 돈을 가장 많이 썼을 때도 더 많이 쓰고 있어. 이건 근데 아무도 욕 안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게 지랄을 하더니 씨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경제지표에서요. 두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는 민주정부고 하나는 독재정부죠. 검찰 독재정부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에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 지위로 변경한 그렇죠. 유일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 떠보니 선진국 이런 말을 이제 유행했었고, 근데 올해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이제 급전직하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저는 세습사회라고 봐요. 그리고 세습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게 이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요. 돈의 흐름을 보면 딱 보여요. 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30배 넘게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 손소득은 103조였는데 자산의 증가 부분은 3,200조 원이 넘어요. 31배.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서 돈이 다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는 돈이 많은 곳은 결국 어딥니까? 재벌자본하고 금융자본들인데 이 두 개를 매개시켜주는 것이 건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살려면은 금융 안 끼고 못 사잖아요. 재벌 기업들 다 건설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대부분이 생기니까는 공적인 정부 조직에 소득이 달라붙고 있고 민간 조직에 소득이 달라붙고 있고 재정 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토개발부라든가 심지어 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등이 이 부동산 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집단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자꾸만 주력국으로다 보니까 빨리 쫓아가서 안 사면 자기는 이제 벼락거지 될 것 같고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그래왔잖아요. 공공임대는 가능한 짓지 않게 하고 공공임대 많이 짓게 되면 건설회사가 지을 분이 줄어드니까요. 그걸 언론들이 또 펌프질 해주잖아요. 조폭들 되게 건설 분야에 다 관련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건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수준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강남 파락군식 교육입니다. 강남 파락군식 교육이라는 건 돈을 많이 때려 있는 집안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공적인 지위에도 쉽게 접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카르텔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고 사실상은 세습되고 있죠. 부모한테 물려받고 할아버지한테 물려받고 세습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습사회를.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돈의 힘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결정하고 이 이권 카르텔의 이 먹이사슬 체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오늘은 이해하기 쉽네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은 저는 사실상 세습사회라고 봐요. 실제로 2013년에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한 게 있는데 소득이 상위 10% 부모를 만났을 때 자녀가 상위 10% 살아확률이 87, 8% 나왔었어요. 이미 10년 전에요. 부모가 하위 10% 소득일 때 자녀가 하위 10% 살아확률도 88%. 그게 이미 10년 전에 벌써 그게 이렇게 고착화됐어요.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인한다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 세습사회가 돼버렸어요. 검찰과 이 모피아들을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언론이 삼각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후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관련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개인의 경제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이드 앤 룰, 분할 지배라는 말이 있죠. 이 지배계급들은 대중을 분할시켜가지고 각계격파해가지고 지배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임금 근로자들의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가 좀 올린다고 해가지고 조중동에서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두고 약자와 약자가 싸움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도 또 다른 약자인데 OECD 통계를 보게 되면요. 평균 임금 대비해가지고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대한민국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은 49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높은 걸로 보여요. 평균 임금하고 비교하는 게 있고 중간 50번째 사람의 임금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 이것도 보기에는 높은 편이에요.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중남미의 멕시코라든가 칠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런가? 수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을 해가지고 얻는 임금소득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하나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소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칠레나 멕시코와 더불어가지고 사회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사회 보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리는 거 싫어하면은 사회보장 복지 강화하는 걸 지지를 해야 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입이 많으면은 최저임금 많이 안 인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둘 다 윈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게 함께 사는 게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거를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할 때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해결하는 과정이 이게 정치인 거예요. 혼자 살면 정치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치라는 걸 피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싫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록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죠. 보수주의 그 정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는 미리 1834년도에 이미 얘기한 얘기인데 사회가 함께 생산하는 생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회 구성원들의 최저 생계에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떼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막 조세 수준이잖아요. 조세 수준을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설날 어떤 여론조사 한 게 기사가 이렇게 뛰던데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연로하셔가지고 생활하기가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그럼 모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한 4분의 1 정도는 한 5년까지는 모실 수 있다. 5년에서 10년도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없다. 부모님 모시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세금은 기꺼이 낼 의향이 있다. 20, 30대조차도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해결할래? 아니면 정부가 해결해 줄까? 그럼 정부가 해결하려면 세금 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냐면 그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쓸 것이냐 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뜻을 대리하는 정치를 통해 내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얻고 싶다. 그럼 국민들이 결정할 몫이잖아요. 이런 결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인 1표의 원리를 가지고요. 이재용이나 나나 한 표란 말이에요. 사회적 몫을 그렇게 떼어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자기 능력이라든가 시장에 나가서 생산할 때 기여한 대로 분배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장 영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한 영역입니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쉬운 예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은행에 돈을 쓰고 싶은데 누가 돈을 쓰기 쉬우냐? 나는 은행 가면 돈 빌려준다. 근데 여러분들은 은행 가면 돈을 안 빌려준다. 왜? 뭐 거래 실적도 없고 뭐 경력도 없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돈의 힘이 센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에요.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거지. 시장에다 맡겨놓게 되면. 이 시장이 불공정한데 공정하게 만드는 게 바로 누가 할 일이냐? 이게 정치가 할 일이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요. 이 불평등 때문에 터진 거예요, 사실은요. 대공황 겪으면서 루즈벨트가 정권이 한 게 뭡니까? 노동상권 보장하고 사용자랑 노동자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협상을 하게 하고
근로시간 8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제도 이 당시 다 도입했던 거예요. 그 시장에만 맡겨놨더니 네. 불공정이 임계점에 따라서 시장이 붕괴되더라. 그렇죠. 거꾸로.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을 강화했다. 오히려 시장성을 위해서. 1800년대에 있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이었잖아요. 어린이들 별 보고 일하러 가가지고 별 보고 또 집에 오고 막 이런 결국 노동의 권리가 강화되는 그 역사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시장은 1원 1표가 돈이 지배하는 곳인 반면에 정치는 1인 1표가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시장만 남잖아요. 그럼 야만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심해지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건 바로 뭡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시장에 막 밀어붙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 돈이 결국은 세상을 다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것이 방치하면서 세습사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습사회하고 민주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 세습사회는 소수가 권한을 독점한 사회잖아요. 그것도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 바보라고요.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국민들 저건 아무 안중에도 없잖아요. 검찰, 언론, 모피아, 기득권 카르텔들이 성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걸 해체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우리한테 준 거죠. 넘겨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기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기사. 최근에 그 BBC에서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특파원하고 선하는 영국 특파원이 10년간 일본 사회를 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90년대 초에는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 이런 모습이었는데 30년 동안 멈춰져 버린 사회.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예를 들면 이게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맨홀 뚜껑에 코끼리 그림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알프산이라는 데가 지명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에 코끼리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맨홀 뚜껑을 서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퍼지면서 일본 전체를 다 이걸로 바꿨대. 맨홀을요. 누가 해먹었어 중간에. 이게 한 뭐 900달러인가? 그 공무원하고 네. 요거 맨홀 만드는 업체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먹었어. 이거 보면서 연말이면 멀쩡한 도로 파내가지고 교체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면허증 갱신할 때 보면 안전교육 이런 거 받잖아요. 일본도 그걸 받아요. 2시간 동안 가서 봤는데 다 졸고 앉았다는 거야. 뭐 아무 의미 없는 교육인데 자기 일본 친구한테 이거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가 하니까는 그게 아니라 경찰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업무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일본 친구가 이제 그 얘기해 주는 게 은퇴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거야. 또 한 가지 지난 30년간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데 실패한 일본을 일당 독재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교체가 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노부부한테 물어봤대. 자민당 지지한대. 그러니까 왜 지지하냐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노인네들이 되게 다 그렇다는 거야. 지방에 살면서 동경에 있는 정치인들이 도로를 더 뚫는다든가 소위 말해서 토목건설 이런 걸 기대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보면요. 그 다음에 마을이 이제 소멸돼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느냐.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누가 자기 묘소를 돌봐줄 수 있겠는가. 외국인들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메이지 주시는 지 1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렇다 이거예요. 교수님.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흡사한 게 많은데 차이가 있다면은 일본은 국민들이 순종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역동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요. 그게 차이인 거야. 우리도 그게 없다면은 일본처럼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해. 일본에 자기가 10년 전에 들어가서 살았던 집이 지금도 집값이 똑같다. 30년 동안에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그때 산 사람이 지금 돈을 보고 앉아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문장을 시작을 해요. 그 되게 외형적으로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30년 정체처럼 그렇게 간다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있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지만은 그걸 깨닫게 해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넘어야 될 고지가 무엇인지가 이제 선명해졌잖아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는 2021년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한 180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첫 번째 그룹이었었어요. 1그룹이었었어요. 그랬죠. 일본하고 미국은 3그룹입니다. 1그룹 안에 들어갔었죠. 1그룹 안에. 예, 1그룹 안에 들어갔어요.
박근혜 정부 2016년까지만 해도 3그룹에 섞여 있었어요. 1그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까지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비싼 수업료죠. 저는 무의미하지는 않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되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함께 이겨나갑시다. 예. 모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는 저는 특권층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권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앞에 평등을 거부하는 집단들이죠. 그 정점에 저는 재벌 자본들이 있다고 보고요. 공권력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 그게 바로 이제 검찰 권한이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지배하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정 관료들이죠.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재벌 자본과 특권층들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는 집단들인 건데, 이 특권층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 근대 사회의 산물이죠. 전 근대는 신분 사회잖아요. 인간의 욕망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해체를 한 거잖아요. 신분제 사회를요. 칸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비라든가 노예 같은 경우는 이게 도구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목적 그 자체이다. 도구가 아니라. 이걸 선언한 사회가 이제 근대 사회인데, 이 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하고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두 가지 축이 있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 질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을 설정을 했잖아요. 경제 영역에서도 자유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영역입니다. 이 시장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이용하기가 쉽지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왜 사회적 동물이란 삶을 선택했을까? 그럼 이제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제 교수님 오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생존에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산활동인 겁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걸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배분하는 문제. 이게 이제 돈의 배분 문제인 겁니다. 시장의 영역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지배하다 보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불평등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만 작동하게 되면요.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 경제적인 지배와 애석관계가 생기죠.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가 바로 뭐냐? 공적인 영역이죠. 공공 영역에 있어서 돈의 배분을 하는 것이 공적 금융. 영어로 우리가 public finance라고 하는 게 바로 재정입니다.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역인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은 누가 관할하고 있느냐?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1인 1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시장은 1원 1표가 작동하는데 민주주의는 1인 1표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적인 금융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담당하는 게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그걸 맡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다음에 최저한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평등의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접수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모피아 집단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해요. 재정 건전성 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한다. 이건 누가 반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반대해 이거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정 건전성은 뭐냐면은 정부 지출을 최소화해라 이거예요. 지출을 최소화한다. 이거하고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건전한 재정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수익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수입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출을 줄여라 이거예요. 함께 생산한 것 중에서 4의 몫을 떼어내는 게 그래 세금이잖아요. 그 4의 몫을 적게 떼어내면 누가 혜택을 봐요? 부유층들이 혜택을 보죠. 지출을 줄이게 되면 대개 어디가 타격을 보느냐? 힘없는 취약계층들이 가장 타격을 보게 되죠. 정부의 그늘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민간 시장 영역으로 금융시장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거대를 하라 이거죠. 금융자본들의 돈놀이에 희생물로 전락하는 거죠.
자, 교수님, 그렇죠? 예? 제가 짧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1원 1표, 민주주의는 1인 1표인데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작동 원리 위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만들어뒀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재정 건전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 목표는 지출 최소화다. 나라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금하고 쓰는 돈하고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전한 거예요. 근데 지출을 최소화하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되잖아. 그래서 감세했잖아. 그렇게 감세해버렸더니 제일 먼저 돈이 줄어드는 데는 어디냐? 복지와 공공지출. 그러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지, 거꾸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나라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니까 사금융으로 가야 되지. 결국은 사금융으로 하는 순간에 채무 노예로 전락하지요. 취약계층들은요. 교수님, 저는 1분 만에 했잖아요. 원래 학생이 더 저기죠. 예. 공적 금융을 약화시키고 싶은 거죠. 서민들은 금융기관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금융기관에는 자기들이 가 있거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국회 권한이 보게 되면요. 정부에서 넘긴 것 중에서 증액을 할 수는 없고 감액만 할 수 있고 새로운 항목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되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 걸로 끝내는 거죠.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선출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도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드는데 국가 채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법률로 하는 나라는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법률로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수지라는 것은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선출 권력이 재정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건드리는 걸 싫은 거야. 누가 대통령이 오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예산 편성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선출 권력한테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있는 거죠. 1년 동안 생산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사회의 몫을 쓸 것인가 하는 거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그걸 선출 권력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대의민주주의 속에서요. 근데 그 선출 권력의 권한조차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모피아들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검찰들하고 똑같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게 국민을 위해서 가는데 자기 집단들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검찰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압수수색 안 받는 집단들이잖아요. 재정 관료 중에 전부 다 싸잡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 관료들 중에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시킨 집단이에요. 모피아들이 퇴직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엄청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같은 데는 협동조합원들을 꾸리는 건데 여기에도 감사로 내려가요. 대한민국의 금융자가 금융기관으로 이 타이틀을 붙이고 영업하는 곳에는 이들이 퇴직하고 내려가서 자리 꿰차는 곳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왜 갖다 채용을 하겠어요? 로비하려는 거죠. 뭘.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공공자원을 사유하는 거죠. 재정준칙 입법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이상을 절대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남기 때까지도 이게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걸 법률로 이제 못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시행하겠다 이거야.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뭘 봐줘요. 그러니까 바보 대통령이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테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 돈을 아껴 쓰는 법률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옆에서 총선에서 자기들 머릿속에 지금 170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만든다 이거? 일반 국민들은 이 검찰 폭력에 별로 무관하잖아요. 별로요. 일반 국민들한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재정 준칙이에요. 공적인 금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상이요. 그리고 이걸 재정 관료들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어요.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통합 수지를 중심으로 하라고 IMF도 돼 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 수지로 바꾸겠다. 관리 수지는 계산하는 산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거예요.
무력화.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줄이는 건 뭐냐? 복지나 공공 지출을 가장 줄인다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적인 금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기초수지라는 게 있어요. IMF에서 1년에 2번씩 4월달과 10월달에 재정 모니터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지난 한 15년 정도를 한번 비교해봐라 해가지고 2006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쭉 봤을 때 소위 3% 이내에서 관리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는 거야.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3%가 안 넘었었어요. 유일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3%를 초과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재정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나라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맨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창고가 거덜해놨다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하라고 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 관료들이 입력시키는 거죠. 윤석열이 뭘 알겠어요. 솔직히 해서요. 국가 채무 개념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예요 이건요. 그 사람이 말한 용어를 가지고 제가 역추적해보면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본인이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뉴스고 얘기했잖아 진짜. 그런 분야가 한 군데뿐인가요? 적어도 제 전문 분야에서 그래. 그러니까 국정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사실. 자 지금 근데 이렇게 재정 건전을 얘기하는 집단이 성적표를 한번 잠깐 보자 이거예요. 작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빨간색이 뭐냐면 통합재정수지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냐? 작년에 마이너스 3%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기준으로 내세운 게 관리수재, 파란색으로 해놓은. 그건 마이너스 5.4%. 이 세모가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성적이 어떠냐? 올해. 보게 되면요. 23년 1, 2, 3, 4월 달 있잖아요. 그 1분기만 보게 되면은 관리수준은 마이너스 9.9%야. 오. 자기들은 마이너스 3% 가겠다고 해놓고서 마이너스 9.9%. 15년간 3% 내에서 방어하던 것을 네. 올해 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마이너스 7.6이 됐어요? 네. 관리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마이너스 9.9잖아요. 이 재정 수지가 나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문재인 정부 욕하더니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세수가 줄어드는 거야. 뭐 감세도 해준 것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감세해주고 나서 예. 경기가 이렇게 나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거지. 못한 거지. 네. 경기가 나쁜 것도 자기들 탓 아니야. 중국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니야. 다 자기들 탓이야 이거.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뭐냐면 추경 편성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추경 편성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출을 대폭 막 줄이고 있어요. 4월 달까지만 이미 26조 넘게 줄였어요. 올해 쓰려고 예상했던 것에. 가계와 기업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가는데 정부까지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성장률이 나빠질 게 아닙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요. 그럼 GDP가 나빠지게 되면 분모가 나빠지게 되면은 국가 채무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논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진 국가들이 심지어 유로존조차도 이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것을 법률로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거 가지고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저거를 그렇게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권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모르네. 찬스 왔다 찬스. 지금 진짜예요. 진짜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상에서 이기면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계속 머리에 그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교수님 끝.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에서 속이 좀 후련합니다. 들어갑니다.